수십억을 받고 국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산업 스파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의 핵심 기술을 보호할 방안은 무엇인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이제 국내 산업 기술과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이게 좀 이제 그 법안이 이름이 좀 깁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이제 의원님이 대표 이제 발의하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제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산업 기술 잘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이제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갈수록 어떤 기술 경쟁력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어떤 기술은 뭐 수십조, 수백조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동안 사실은 좀 보호하는데 좀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목적범으로 규정이 됐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산업 기술이 유출이 되더라도 그런 어떤 유출의 목적이 이제 입증이 돼야만 이제 처벌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결정되는 확률이 6%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어떤 그 기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먼저 하나 이제 이 산업기술보호법 이전에 새로운 산업기술보호법 이제 본회의 최종 통과된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통과될 때 목적범 이제 그걸 없앤 거죠. 일단은 그럼 없앴는데 이번에 최근에 발의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유죄로 결정이 되더라도 이 처벌 이 기준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처벌 기준을 좀 높이는 그런 어떤 법안으로 새로 이제 발의를 하게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사전 어떤 방지하는 그런 어떤 좀 장치 그리고 사후 좀 그런 어떤 사람들을 좀 잡아내고 유죄를 하는데 가능성이 높이게 됐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그 산업기술과 또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례가 뉴스에서 계속해서 끊이질 않게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한데 법안 발의 후에 또 관계자들과 주변 반응도 궁금하고 네. 일단 이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사실은 이제 제대로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어떻게 보면 그 유출대단 자체가 기업으로 봐서는 하나의 큰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통계로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의 첨단 업종만 하나도 계속해서 지금 건수가 지금 이제 늘어나서 2021년도 기준은 200몇 건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사례가 굉장히 좀 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수십조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최근에는 삼성 반도체 라인 통째로 중국에 가려고 하다가 적발된 그런 네, 그렇죠.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이 좀 평가를 받아서 좀 쑥스럽지만 이번에 입법 부분에 있어서 국회 의정 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그 이제 과방위에서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KBS ETV가 공영 방송으로서 함량 미달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맞죠? 폐지를 뭐 이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했습니다. 폐지를 네. 장담할 수 없는 예,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수준이 이제 좀 올라가야지만 그 현상 유지가 될 수 네, 있고 네. 미달이 그 미달이 계속 그 상태가 되면 폐지를 할 수 있는 순간이 네, 네. 올지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발언이었군요. 이제 그러자 이제 그 야당 민주당이 수신 분리 징수에 이어서 노골적인 공영방송 길들이기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KBS ETV를 민영화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또 그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신군부 체제에서 사실은 모든 부분이 다 이제 벗어났는데
희한하게 이 방송부만 이 신금부 체제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금부에서 언론 통폐합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MBC도 이제 다 통폐합을 좀 하면서 방문진이라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지배를 하게끔 됐고, KBS 같은 경우는 기존의 KBS와 이제 TBC가 이제 합쳐지면서 TBC가 이제 KBS 이제 ETV라는 그런 어떤 이제 체제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 방송인 ETV가 이런 어떤 공영 방송의 어떤 목적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재난 방송이라든지 또 뭐 국외 방송이라든지 시사 방송 이런 거는 사실상 없는 거.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KBS와 같이 묶어서 1방송이 주로 이제 그런 공영 방송의 역할을 하고 2방송은 어떤 민영 방송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통위에서 제어가 심사를 합니다. 제어가 심사를 이제 3년마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도, 2020년도에 연속으로 총점에서 미달이 돼서 조건부 허가가 2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3년도 올해 또 이제 제어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총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재허가로 가야 되느냐,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상태로 가면 정말 계속해서 좀 존속하기가 힘들다. 특히 KBS의 방망 경영 그리고 불공정 방송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ETV가 폐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방통위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왔을 때 좀 심각하게 공영방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방통위가 또 KBS 수신료에 이어서 이번에 네이버 그 조사에 네.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거죠. 네. 자, 그러다 박광원 대표가 여당의 포털 압박은 습관성 길들기다. 그리고 이 총선 전의 압박 전략이다. 언론 장악 시도가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는 배경이 뭘까요? 예, 언론 뭐 장악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MBC 김장겸 사장이라든지 고대영 사장 쫓아내고 고대영 사장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 해고 소송에 승소를 했죠. 또 TV조선 또 종편 제어가 과정에서 그 조작을 통해서 취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언론 장악이고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는 사실은 포탈이 뭐 언론이 아니라 하자면 사실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언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어떤 언론을 이제 하느냐, 소위 말해서 이때까지는 뭐 뉴스평가위원회, 뭐 제2평가위원회, 재평이라는 어떤 기관이 그런 걸 했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재평의를 없애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문제가 돼 왔던 것이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뉴스가 언론사별로 먼저 이제 그 나타나고 뜨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때 네이버에서 그 정부에서 이제 요구를 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 바꾸고 난 다음에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조선일보가 2위에서 6위로 그다음에 TV조선도 11위로 내려가고 동아일보가 또 14위로 내려가고 낮아졌군요. 예, 지금 1위가 어디냐면 MBC입니다. MB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하는 이렇게 그 된 게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어떤 그런 기준이 바뀌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방통위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심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과 언론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요. 그 최근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 또 이제 몇몇 젊은 정치인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 연합군의 이제 필요성을 이제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 만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냥 원론적인 뭐 이야기고 뭐 그런 만남이었다. 뭐 또 한간에는 보수 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다.
최경환 전 총리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제 또 모임을 가진 것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제 이번 이 만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최경환 전 총리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또 어느 정도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 민주당 쪽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올드보이와 이제 올드걸들이 이제 몸을 푸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분명히 총선 출마의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총리가 이제 사선을 했던 이제 경산이 또 대구 인근이고 해서 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역에서 나름대로는 벌써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좀 이야기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경환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존재감도 좀 과시도 하면서 글자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 그 대연합이 필요하다. 뭐 혹자는 이게 뭐 반윤 대연합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보수 대연합 차원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뭐 그런 취지로 어떤 자리가 마련되면서 그게 또 반사적으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은연중에 좀 과시하는 그런 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20여 년간 정말 그 경제부서 일선에서 공직 생활을 길게 하셨고요. 당 안팎에서 또 경제 전문가로 정말 통하지 않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 또 해결하고 싶은 그 정치적인 과제가 있는지 저희가 궁금하고요. 또 다가올 총선에서 어떤 그 바람이나 계획이 있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지금 당에서 맡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직책 중에 좀 나름대로 가장 그 애정이 있는 게 규제개혁 추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좀 의미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국민의 어떤 생활의 좀 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좀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일단은 급격한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막대한 국가 부채 그리고 경제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좀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좀 정책을 어려운 상황에 좀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좀 평가를 받아서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이 좀 마련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 추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과방위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그동안 이제 계속 목소리를 이제 높여 그렇습니다. 오셨는데 마침 그 조금 전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이제 곧 7차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IAEA 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최종 보고서를 이제 했고 저희가 이제 정확한 이제 풀 페이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네.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이제 방류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 사무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감시를 좀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변의 방사능 검증이라든지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확실하게 이제 할 겁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어제도 노량진에 갔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좀 선동과 괴담에 의해서 이렇게 국론을 좀 분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민들이라든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부터 먼저 좀 자제하고 그리고 제대로
어떤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는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내 산업 기술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과 KBS ETV 채널 폐지 논란에 대한 자세한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